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5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외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중이죠. 하지만 이 둘의 사랑도 이기지 못한 사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진짜 저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저 솔직히 남편 없이는 뭐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살짝 우울합니다. 처음에 제가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줬어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깍제깍 사다 주고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 사랑에는 못 미쳤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진짜 한겨울인데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요즘에 백화점 가면 한겨울에도 다 딸기 같은 거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제 남편이 살짝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딸기를 그 정도 가격을 주고는 또 못 사주겠다는 거죠. 저한테 혹시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냐, 꼭 딸기여야 되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짜증스러운 느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입덧이 심해서 조금 까다롭게 군 거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편은 아니어서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아주 막무가내는 또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합리적으로 참을 건 참고 넘길 건 넘기고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게 순간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도 그 가격에 딸기를 굳이 먹을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괜찮다고 그냥 딸기잼이나 있으면 그거 하나 사 먹어야겠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저 임신한 후로는 하루 한 번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시곤 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혼자 예민하게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성격을 아니까 또 심각하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이 나게 사오실 것 같아서 좀 불안했거든요. 아, 그냥 딸기가 좀 먹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방금 오빠랑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이 좀 가라앉은 모양이에요. 아니,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딸기 사다 줄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러웠던 건데 안 먹어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님,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요? 운전만 2시간 거리인데. 진짜 괜찮아요. 딸기 싸지면 그때 신나게 먹으면 되니까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셔서 저는 정말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1층에서 벨 누르시고는 그냥 가실 테니 내려와서 물건만 가지고 올라가라 하시는 거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러나요? 안 올라오시면 저 진짜 화낼 거라고 하고 올라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아버님과 아버님이 가져오신 물건 앞에서 저는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 많은 딸기를 구해오신 건지 딸기 10박스와 아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딸기 농장을 수소문해서 그 농장 사람한테 제일 맛있고 좋은 딸기로 10박스 싸달라고 자기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러셨대요. 정말로 딸기 10박스가 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버님은 자기는 딸기만 주러 왔으니 집에 가겠다며 그렇게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아버님 붙들고 한참 울었죠. 그렇게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좋은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버님은 천평부지의 사과대추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그 땅에 죄다 딸기를 심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은 딸기가 안 된다고 해도 아버님이 막무가내로 추진하셨죠. 그리고 다른 농사 잘 되고 돈 되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아버님은 딸기 농사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몇 년을 딸기는 물리게 먹고 또 먹으며 아버님 사랑을 고스란히 느꼈죠. 그런데 그런 아버님도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3년 뒤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게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병원에서 굳이 지금 치료 안 해도 된다고 한 병이 갑자기 깊어져서 손 쓸 새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은 진즉에 말해줬으면 뭐라도 손을 썼을 텐데 왜 괜찮다고 했냐며 병원에 따졌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들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본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아픈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갉아먹는 사기꾼 몇에게 당하며 큰 돈을 잃으셨습니다. 늙으면 움직이는 족족 손해라더니 내가 멍청해서 너희한테까지 피해를 주는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무슨 피해를 주셨다고요? 이게 돈이 얼마냐? 아범이 10년을 일해야 모을 돈을 내가 한 달 만에 날린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아버님, 그거 저희 돈이라 생각한 적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만 건강하시면 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달래봐야 아버님은 이미 심정이 상할 대로 상하신 상태였지요. 결국 농장도 반 이상 팔고 아버님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폐해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버님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신 건 말이죠. 한없이 선하고 사람 좋아하시던 아버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도 못 믿는 아주 완고한 노인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저는 조금 믿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어느 날 한 사건에 의해 완전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도 뭐 잘한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그렇게 되신 이후에 병원도 절대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은 더더욱 안 믿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래도 병원은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음으로 양으로 꼬셔도 아버님이 너무 꼼짝도 안 하시니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님을 속여서 놀러 간다고 얘기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는 얘기였어요. 사실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말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속여서 병원 모시고 가봐야 별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또 남편대로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님이 계속 저렇게 병을 키우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남편 말대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꽃놀이 가자고 속이고 몰래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당연히 펄펄 뛰시죠.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애 치과 데리고 가기 전에 돈가스 사준다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늙으신 아버님 병원 한번 모시고 가려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작전을 짜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사실 한숨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날 이후 저희조차 믿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읍소를 하고 안달복달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번 앵돌아진 아버님 마음은 냉정하기 그지없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믿었던 저도 병원 사건 이후로는 전혀 믿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홀로 고립되어 완고한 늙은이로 세월을 보내시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기는 했지만 꽤 깨끗한 주택에 농사도 어느 정도 지으시고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도 좀 있어서 사는 게 많이 힘드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에 사기당에 잃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아버님 혼자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이랑 조금 나눠가며 다정하게 사시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시고 홀로 집에 틀어박혀 늙어가기만 하고 계시니 저희로서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죠. 설득을 해도 설득이 먹히지 않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세월만 흘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은 저희가 아버님 집 가까이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저희를 밀어내고 보지 않으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 또 아니었습니다. 또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멀쩡하실 수가 없어요. 정신 올바르시고 사리분별 정확하시고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건 아버님이 저희보다 훨씬 냉정하게 잘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자식들인 저희까지 들어갔다는 게 안타깝고 슬플 뿐인 거죠. 손주조차 집에 오지 못하게 하시니 저희 아이는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사는 도깨비라고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오죽하면 저희한테 무서운 목소리로 슬그머니 속삭이며 할아버지는 도깨비야? 라고 묻기까지 했다니까요. 근처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나 죽으면 오라는 말만 하십니다. 대체 뭘 드시고 사시는지 뭘 하고 사시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저희로서는 그저 답답하고 또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설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하염없이 세월만 흐르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한테 뜬금없이 아버님 이웃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내 할 얘기가 있다고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불이 나게 그분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몹시 망설이는 얼굴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버님이 농장을 내어놓으셔서 샀는데 농장이랑 경계진 곳이 아버님 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 댁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납니다. 아버님 집에서요? 무슨 악취요?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려도 되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그 냄새만 맡아서는 꼭 사람 썩는 냄새 같아요. 처음에는 동장 어디에 동물이 죽어서 썩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버님 집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터져나갈 듯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썩는 냄새라는 얘기에 진정할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요즘에는 전화를 해도 잘 받아주시지 않는 터여서 그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님께 미친 듯이 전화를 했죠. 한 6번쯤 전화를 했을까? 잔뜩 지친 목소리로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아버님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자 갑자기 아버님이 버럭 성을 내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제야 좀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자기한테 참견하는 거 몹시 싫어하셔서
이웃 사람들과도 거리를 계속 두고 계시거든요. 이웃 사람들 역시 예전에 다정했던 아버님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내를 잃고 완전히 변했다고 다들 안타까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네 완고해졌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무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희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또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대한 불신까지 그렇게 깊어지신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는 아버님은 더 화를 내고 흥분하며 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저희가 동네 분들한테 읍소하고 봐달라고 얘기해서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주고 계신 건데 아버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어버리면 그 부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나 아버님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내가 아버님한테 좀 가 있을게.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신 받아줄 것 같아? 당신 문 앞에서 쫓아낼 거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들인 나도 집안 출입 못하게 하시는데 아무리 당신 예뻐하신다고는 하더라도 당신을 집안에 들이실 리가 없잖아. 지금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피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버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으시면 문을 따고라도 들어가야지. 아우, 나 불안해가지고 이대로는 아버님 그냥 두지 못하겠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근처까지 가도 한 번 문도 안 열어주시고 그냥 아버님이 밖에 나와서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전부였어서 집 앞까지 그렇게 간 건 저도 너무나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은 몹시 낡아 있었어요. 그나마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꽃도 좀 있고 텃밭에 식물들도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을씨년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웃들이 말한 그 악취가 정말로 지독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냄새지? 여보, 이거 뭔가 썩는 냄새가 엄청 심하지 않아? 정말로 뭐라 형용하지 못할 아주 지독한 냄새가 온 집 바깥을 꽉 메우고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아버님을 불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집 근처 오지도 말라고. 그냥 이 집에 아버님이 살고 있다는 것도 잊고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정하게 저를 아껴주셨던 아버님이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밖에 그러고 있는 걸 보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집 며느리로구나. 오랜만이야. 저도 잘 아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어르신. 저희 아버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못 믿게 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냄새 심상치 않아. 조만간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몰라. 경찰을 부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서 독거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 딱 이런 냄새가 났어. 아니야, 이 냄새는 그때 내가 맡았던 냄새보다 훨씬 더 지독해.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야.
그 말씀을 듣고 제 머릿속을 순간 치고 지나가는 불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동네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났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저희 아버님이 연루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을 돈 떼어먹고 못된 짓 하는 망나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아버님보다 연배는 조금 아래인데 여하튼 동네 사람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고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집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도 그분이 저희 집 찾아와서 며느리 새로 들어왔으면 동네 어른인 자기한테 술 한 잔은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행패를 부려서 저희 아버님이랑 그때 멱살잡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고 뭉치인 분인데 그분이 실종된 겁니다. 실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동네 냇가에서 발견이 되어 실종수사 살해던 흔적을 찾는 수사로 변했거든요.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 벌어진 그 사건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계속 아버님한테 연락하고 괜찮으시냐고 확인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물론 아버님이 조금도 받아주지 않으셔서 중간에 연락하는 걸 포기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순간 이러진 않겠지, 사실은 아닐 거야 라는 불안감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언가 큰 사고를 치실 리 없다는 건 저도 너무나 확고하게 아는 바였지만 사실 요즘에 드는 불안함은 내가 알던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아버님과 전화통화만 한번 간단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 아버님이 뭔가 공격적이거나 그런 분은 아니겠지? 당신이 그 얘기 왜 하는지 나도 알아. 나도 지금 똑같은 걱정 하고 있거든. 우리 아버지 사실은 진짜 공격적인 사람이야. 갑자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젊었을 때 복싱 좀 하셨었거든. 그리고 완전히 정의사도 구현단 이런 느낌이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지. 그래도 엄마 만나고 나이 드셔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한 건데 젊었을 때는 엄마가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사람 때리고 사고치고 그런 거 막 사과하러 다니고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주먹은 쓰지 마라 그거였어. 젊은 시절에 아버지한테 너무 어머니가 지겹게 당하셔가지고 사실 당신은 이런 거 잘 모르지. 아버지가 며느리한테는 깜빡 죽으셔서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기본적으로는 되게 호전적인 양반이야. 싸움도 엄청 잘하고. 그렇구나. 그냥 최근 몇 년 아버님 모습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버님이 과연 진짜 아버님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야.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완전 며느리 특화로 변한 모습 그 자체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하는 그런 모습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여서 초반에는 아들로서 배신감도 엄청 느꼈다니까. 그런데 뭐 요즘 같아서야 뭐 옛날에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아닌 진짜로 내가 알던 그 아버지 모습 다시 돌아온 거지 뭐. 모르겠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의 불안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억눌러 오셨던 그 일종의 폭력 성향이라는 게 어머님 사후에 확 두드러지고 그걸 아버님이 제어하지 못해 혹시 정말로 혹시나 사고를 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뉴스를 그날 저녁에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분의 시신이 배수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훼손이 크게 되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버려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쪼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웃에서 냄새가 난다고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아버님이 집에 있는 시신을 몰래 갖다 버리신 건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해를 가하겠어. 아니야. 요즘에 아버님 같아서는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게다가 그 사람이 아버님 신기를 건드렸으면 충분히 아버님으로서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실 수도 있어. 혼자 불안함에 안절부절 못하며 또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면식범 소행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좀 불안한 게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지난번에 아버님 댁 갔을 때 당신은 집 주변 살펴보고 나는 이웃집 할머니랑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 이웃집 할머니가 아버님 집에서 나는 그런 냄새 맡아본 적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 맡았던 시신 냄새랑 너무 비슷하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독하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 있지. 잠깐만, 당신 혹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 성향이 어떻냐고 나한테 물어봤었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그 이웃집 깡패 아저씨. 그것도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사고 치고 면 어떡하지? 설마 아버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 그러실 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실 가능성이 커서 그래. 젊은 시절에 그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랑 진짜 크게 많이 싸우셨거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철구가 저렇게 술 먹고 2번만 더 우리 아버지한테 덤비면 우리 아버지가 철구 저 세상 보낼 거라고 맨날 철구 저승사자라고 우리 아버지 불렀었단 말이야. 미치겠네. 우리 아버지 진짜 늙음하게 큰 사고 치신 거면 어떡하지? 돌아가신 분이 그 아저씨 맞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여보, 어떡하지? 우리 아버님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남편과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싶었지만 사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가장 모르는 건 그 가족들이잖아요. 항상 범죄자들 인터뷰할 때 보면 가족들은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그런 상황인 건 아닌가 둘 다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은 훨씬 더 심각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나마 친절하고 좋은 아버님의 모습만 봤지만 남편이 보고 남편이 겪은 젊은 시절의 아버님은 굉장히 호방하고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일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때도 많았으니까요.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을 하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님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 전화를 사실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둘 다 너무 불안했던 까닭이었죠. 그런데 전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전화에서 저희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버님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르고 많이 쇠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밝고 환하고 다정한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모습에 그냥 눈물부터 앞서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던 이장님이 저희한테 자초지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악취가 사라지지도 않고 길게 유지돼서 결국 경찰을 대동하고 집에 들어가셨대요. 원래는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동네에 워낙 흉흉한 일이 발생을 했고 아버님 집에서 나는 냄새가 심상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기 집에 들어온 경찰과 동네 사람들을 보며 완전 흥분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거였어요. 크게 다치시거나 한 건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저희로서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죠. 동네 이장님도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경찰도 난감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억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 고소를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안전하신 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 입장이었어도 억지로 열고 들어가 아버님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 같기는 했거든요. 일단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시는 게 그 무엇보다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당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아무도 집에 들일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미치고 발짝 뛰겠더라고요. 아버님을 더 이상 제가 그냥 봐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옛날 아버님처럼 돌아와 주세요. 아버님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대체 뭐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번도 아버님께 큰 소리 낸 적 없는 제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니 아버님이 살짝 놀라셨는지 아니면 그제서야 살짝 제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 그런 거야.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건가 싶었는데 아버님이 다시 훅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는 그 말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순간이지만 예전 아버님처럼 따뜻한 눈빛,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신을 잃으신 아버님은 저한테 다시 그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 채 며칠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악취를 신고하면서 아버님 댁을 밀고 들어가 쓰러지신 아버님을 병원으로 옮긴 동네 이자님과 경찰들은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기네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럴 새도 없이 장례를 치렀고 금단의 성처럼 들어가지 못한 채 몇 년간 밖에서만 봐야 했던 아버님 집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꽤 비위가 강한 편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지독한 악취였어요. 그리고 그 악취는 아버님이 평소에 지내시던 안방 쪽에서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 방으로 과연 들어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이 한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야겠지? 근데 나 저 안에 진짜 뭔가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막 이상한 동물 시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차라리 동물 시체는 괜찮아. 나는 그거보다 더 험한 게 나올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야.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할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발견한 거 없고 구체적인 상황도 없는데 경찰에 말할 순 없잖아. 아니,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웃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밀고 들어오기까지 했는데 우리라고 그거 신고 못할 일은 없잖아.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 그렇게 의미 없는 설왕설래를 한참 한 뒤 저희는 큰 용기를 내서 아버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 한 채에 깔려있는 안방은 그 지독한 냄새만 아니면 아주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정말 냄새만 아니면 방금이라도 아주 성격 좋고 성실한 사람이 살던 그런 장소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코를 틀어지고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장롱 안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둘이서 한꺼번에 그 방문을 열기로 했죠. 장롱문을 열었을 때 뭐가 나오든 간에 이상한 게 있으면 얼른 닫아버리자는 합의까지도 마쳤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숫자를 세고 세세문을 여는 순간 지독하게 정신이 아찔하고 눈이 쓰릴 정도로 뿜어져 나오는 악취,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을 보며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롱 안에 쌓여있는 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란 지폐는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에 꽁꽁 쌓아뒀는지 가장 밑에 쌓여있던 돈은 무언가 돈의 형태라기보다는 정말 짓눌려서 벽돌처럼 굳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이 쌓이면 그렇게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걸 말이죠. 왜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지 정말 그 장면을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왜 저를 위해 그런 거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누구도 집에 들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사셨는지는 아버님이 남긴 메모장들을 보며 어렴풋이 알 수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곳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신 아버님은 그저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당신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였습니다. 메모를 보니 어머님 잃고 사기당한 이후 일종의 치매처럼 선망 증상이나 망상이 시작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편집증, 무언가를 모으고 쌓는 증상 같은 것들과 함께요. 그리고 완고했던 그 성격만큼이나 완고한 판단으로 모은 돈을 다 뽑아서 그렇게 장롱 안에 쌓아두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 방에서 꼼짝도 안 하셨던 거였어요.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사실 아버님 당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 아버님 사후에 자식인 저희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걸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이 아버님의 고집과 아집을 만들었던 거겠죠. 메모의 대부분은 이거다 우리 며느리 거, 아들 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님의 지독한 외골수 사랑, 그리고 그 부분을 미처 꼼꼼하게 살펴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불찰을 몹시 마음 아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저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돈인 것을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현찰도 유산이기 때문에 유산 신고 다 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걸로 저희는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상의 모든 건 다 의미 없이 흩어지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건 영원히 남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의 유지를 잘 받들 수 있는 것, 그거는 그저 좋은 교육으로 후대를 양성하는 것밖에는 없겠다라는 거에 저희 부부가 둘 다 합의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아버님 성함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돕고 가르친다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한 선택입니다. 저희 선택을 하늘에서 저희 아버님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